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일자리의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정규직부터 단기계약, 자유계약까지 모든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김세영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 필수템 근로계약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김세영입니다. 직장 생활을 앞둔 노동자, 또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직장 생활에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한 계약 서류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노동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법에서 꼭 넣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 근무 시간, 휴일은 노동자가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일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고,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등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보통 맨 위에 있는 항목은 근로개시일 혹은 근로계약기간이 표기됩니다. 근로개시일은 정규직인 경우에 이 회사의 근로관계가 처음 시작된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노동법에서는 정년을 최소 6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큰 문제 없는 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개시일 대신에 근로계약기간이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년 9월 30일 이후에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도 있고 혹은 퇴사해야 될 수도 있는 기간제 계약직 계약서입니다. 근로개시일 혹은 계약 시작일을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하고 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와 연차 휴가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소와 담당 업무를 정할 때에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근로장소와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마트의 A 지점, 또 담당 업무는 관리직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 직원을 B 지점으로 발령내거나 혹은 판매직으로 발령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땡땡마트 혹은 담당 업무를 회사가 지정한 제반 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한 경영권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금 열어둔 계약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몇 시간 근무할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할 때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위반되지 않도록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노동법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을 1일 기준으로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 시간의 한도를 넘을 수 있는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 1주 기준으로 12시간의 연장 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옆에는 휴게시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라고 법에 되어 있죠.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 경우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중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를 휴게시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 1시간을 뺀 8시간이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근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도 휴게시간에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켰고 노동자가 실제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나 놀이공원처럼 주말에 바쁜 사업장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시설 직원처럼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근무 교대표를 작성을 해서 노동자의 휴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단 요건이 그 주에 소정 근로일, 즉 출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노동자는 주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요.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할 때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외에 이렇게 개근한 주의 수를 따져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월급을 책정할 시에 사전에 지급이 예상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책정을 높게 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급제, 1급제, 월급제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나 시급제, 1급제라고 해서 노동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 1급제, 월급제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계산 방법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제는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보통 한 달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헤아린 다음에 여기에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월급제는 사전에 급여를 책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높게 책정합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헤아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가 근무 일수가 달라 급여가 다르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1월, 2월, 3월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1년을 평균해서 한 달에 들어있는 근로 일수를 평균치를 지급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급여가 모두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임금을 정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급 외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그것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 같은 수당들은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꼭 그 사항을 명시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또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201만 580원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를 15개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근속 기간이 늘어나면 2년당 하나씩 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1년에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인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또 1개월 개근 시 1일 이렇게 월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사용하고자 한 날 사전에 지정을 하면 사업주는 그대로 부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이 날짜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노동 상식을 곁들여 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첫 출근 날 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먼저 이를 챙겨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한 장을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장을 작성을 해서 한 장씩 나눠 가져도 되고, 한 장을 작성해서 복사해서 나눠 가져도 무방합니다. 서면으로 교부했는지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근로계약서의 말미에는 노동자가 서면으로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자필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이러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저는 가장 기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다 보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나 또 상당히 부당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그게 그렇게 써 있는지 몰랐어요 라거나 충분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명만 하라고 해서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또 수평적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충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면 효력이 기본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사업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적 문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히 들어보고 경청한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 신뢰의 초석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언젠가는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을 만끽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꼼꼼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참 좋은 정보들을 오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돼 있는 건지, 혹시 이제 의무화가 돼 있다면 어떤 사업장에 한해서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근로기준법,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또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이렇게 근로기준법 외에도 비정규직법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알바나 또 기간제, 네. 파견직,
심지어 단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네. 사업주는 꼭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와 작성을 해야 하고요. 네. 사업장 규모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단 한 명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네.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부부가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가끔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 일용직과는 그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장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또 이 직업의 유형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근로 유형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규직이라면 연봉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규정 같은 걸 한 번쯤 보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이 둘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개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근로계약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휴가 이렇게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는 거를 근로계약서라 하고 네. 임금계약서는 그중에 임금에 대한 부분만 특화해서 우리가 보통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이렇게 취업규칙에 각 연차에 맞게 급여가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데 네. 직무급제나 이런 형태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임금 부분만 따로 떼서 연봉을 정하고 그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과 구성 항목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것과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고, 그다음에 보수를 받는 것에 해당되는 게 연봉계약서, 임금에 해당되는 건데 근로계약서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필수 기재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을 꼭 표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근무 장소, 그리고 담당 업무, 근로 시간, 그리고 휴일 이런 부분을 꼭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특성을 보면 노동자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주가 얼마를 어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이제 임금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임금 또한 필수 기재 항목으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수습 기간을 정하는지 또 수습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 급여는 또 얼마를 줄 건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인지 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보통 넣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야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이제 작성하지 않았거나 막상 계약서는 있는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이 내용과 좀 실제 일하는 게 좀 다를 때 네. 혹은 그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당한 내용이 좀 적혀 있었다. 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처음부터 작성을 할 때 실은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법에 위반된 내용은 내가 거기에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거나 최저임금에 위반된 금액이라거나 퇴직금을 안 준다는 내용이나 퇴사할 때 3개월 전에 알려줘야 되거나 퇴사를 하면 위약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노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애초에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으나 그게 아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들은 내가 조금 부당하다 여겨져도 서명을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사전에 급여를 한 350 준다 해서 갔는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 33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왜 330인지 이걸 350으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주와 상의를 해서 합의를 거치시는 게 좋고 네. 사업주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좀 350은 어려우니 330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서명을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처벌된 사례들을 좀 보면 네.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계약서 안 쓴 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데 네.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기거나 혹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제기를 하면서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땐 사업주가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네. 또 추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이제 안 쓰거나 네.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썼을 때에는 발생하는 수 있는 문제들이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네. 실제 근로 조건이 계약서에 써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제 편의점에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제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사장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더니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한 걸로 계약서를 좀 써주라. 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제 써줬는데 나중에 이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온 거죠.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휴수당은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업주는 그걸 면하려고 14시간 근로계약서를 썼던 거고 그걸 네. 가져온 겁니다. 네. 노동청에서는 학생한테 그럼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했다는 증거를 좀 가져와라 하는데 네. 야, 참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서명을 하기 전에는 꼭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혹시라도 그럴 경우 내가 일하다가 뭔가 근로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다시 쓸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한 번 작성을 한 계약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노동자가 이 계약서를 이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사업주가 오케이 하면 실은 다시 쓰면 되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바꾸긴 어려운 거고 네. 다만 앞서 말한 사례처럼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그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는 그거를 녹음이나 이런 걸로 남겨서 증거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권리를 찾을 때 허위 계약서가 작성됐다라는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사회초년생에게 처음으로 취직이라는 것을 해서 일이 생겼을 때 사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인 거고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건데 너무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제 갑과 을의 경우에 놓여서 마치 내가 벌써 근로를 하고 또 사업주의 어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놓여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부당하게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내가 이제 직장을 출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제 이 노동 상식이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글들과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그 계약서가 좀 이상하다. 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네. 요즘에는 시에서도 이렇게 노동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나 비정규직센터나 노동센터 이런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각 고용 형태별로 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필수 아이템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목의 대상이 아닌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그 동행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